오늘은 15번째 이론 수업입니다. 도커 라벨이고요. 우리 잠깐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9주차 5월 11일 현재 도커 라벨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러 얘기했는데 오늘이 도커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쿠버네티스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개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할 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에 대한 내용, 도커 수험을 통해서 복수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전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고난이도의 일이지만 쿠버네티스가 대신해주는 아주 풍족한 기능들을 활용한다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사이먼트 2는 이제 도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 어사이먼트 3를 이제 쿠버네티스하고 또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나운스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이제 도커 라벨이에요. 라벨을 붙인다라고 할 때 그 라벨 맞고요. 뭐 일단의 수업들처럼 지난 수업에 대해서 잠깐 리뷰하고 오늘 읽어야 될 아티클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이론 수업 뭐 크게 많이 길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쿠버네티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얘기들 다음 아티클로 여러분들에게 어사인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도커 수험에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가 얌 파일을 통해 가지고 수험 모드에서 구성도 하고 서비스도 띄워봤던 거를 일단 매뉴얼하게 다시 한번 손으로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디플로이 해보는 거를 해봤죠. 그리고 매뉴얼하게 다시 손으로 스케일 업하고 스케일 다운 하는 부분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실시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봤죠. 그래서 도커 수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버전 1.x인 소프트웨어를 다시 버전 0.x로 낮춘다든지 2.x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오늘 설명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라벨이에요. 라벨인데 윗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했었던 도커 수험이나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해라 본 부분이었고,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이제 도커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라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였죠. 뭐 메타데이터 이런 어려운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라벨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도커에 이제 오브젝트들이라는 거를 대놓고 설명을 한 적은 없지만 도커에 있는 우리가 취급하는 것들이죠. 도커에서 취급하는 것들에 이제 라벨을 붙이는 행위, 요거에 대한 것들. 그 라벨을 붙이는 게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 라벨을 사용을 하는 유스 케이스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라벨은 지금 보고 있는 거 구글에서 우리가 라벨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서치하면 참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무엇인가에 추가적으로 달려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끈으로 매달려 있고 설명서가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라벨이 됩니다. 본체가 있고 그 본체에 대해서 부가적인 어떤 설명을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가 라벨을 현실 세계에서 달고 있잖아요.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라벨 사오라 그러면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견출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하나씩 뗄 수 있는 스티커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용도도 여러 다르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견출지 라벨 실제로 사와가지고 현재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 뭐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봉투처럼 되어 있는 데다가 서류 같은 거 집어넣고
요 위에다가 요 라벨을 붙이죠. 그래서 쓱 하고 서랍 열었을 때 보면은 요 라벨을 보고 아 무엇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게 이제 사실 현실 세계 속에 있는 라벨들이고 우리가 도커에서 얘기하는 라벨도 이런 의미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견준지를 뭐 하나만 붙이지만 두 개 이상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보게 되면 라벨이 뭔가를 이제 식별하기 위한 이름도 되지만 설명을 하는 용도로도 쓰여요.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세탁과 관련된 심볼들, 라벨인데 뭐 머신으로 와시할 수 있다, 뭐 꾹 누를 수 있다, 핸드 와시 해야 된다, 와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일종의 설명들을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 속에 있는 라벨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라벨이란 단어를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커나 아니면 쿠버네티스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라벨이라는 단어를 또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는 분야가 이런 인공지능, 특히 이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들을 사용을 할 때 라벨을 참 많이 또 써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예제들인데 통상 이런 예제들,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게 뭐예요? 보게 되면 데이터들이 쭉 있죠. 통상 우리가 다루는 머신러닝, 딥러닝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XY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 혹은 이제 이게 여러 개가 있는 이제 3차원 매트릭스들을 많이 다루는데 통상 머신러닝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존재할 때 이것이 왼쪽에 속하는지 오른쪽에 속하는지 많이 보죠. 라벨드 데이터인 경우에는 대부분 미리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들하고 라벨이 안 붙어 있는 즉 unclassified 되어 있는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다양한 뭐 프로그램이나 도구 기본적으로는 수학과 통계 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줄을 긋죠. 줄을 그어가지고 왼쪽에 속하는지 오른쪽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슈퍼바이즈드인 경우에는 강제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프트웨어가 판단해서 구분할 수도 있게 하죠. 이렇게 뭐 되게 한 줄로 그을 수 있으면 참 쉬운 거고 대개는 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복잡도와 난이도들이 증가하되 좀 더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벨이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구분할 때 많이 쓰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이게 개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동그라미든 세모든, x1, x2 있으면, 현재는 뭐 그냥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어떠한 결과인지,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에 대한 거를 미리 라벨로 이제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x1, x2가 있을 때 이것이 클래시파이, 즉 구분을 하면 어느 군에 들어가느냐, y군에 들어간다. 이렇게 라벨을 달고 그래서 통상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 슈퍼바이즈드 할 때 데이터 드리븐으로 학습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클래시파이가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이럴 때에 이제 로우 데이터, 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클래시파이가 되면 이제 이게 군이 정해지는 거에 라벨이라는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피처, 즉 데이터가 있고 원래 그 로우 값이 있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라벨을 단다는 거는 클래시파이, 군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면 x1, x2를 주면 이제 y군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뭐 x1 프라임, x2 프라임 값을 주게 되면 요 모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에 새로운 unclassified에 있는 데이터를 줘서 이 수업 기준으로 unlabeled 되어 있는 거를 주면 이제 y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슬라이드가 물리적인 라벨,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살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붙일 수 있고, 뭐 어디서나 옷에서도 볼 수 있는 그 라벨의 물리적인 의미와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라벨, 소프트웨어적인 라벨도 마찬가지예요. 통상 이렇게 수치들, 값들, 혹은 뭐 파일들, 혹은 컴퓨터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인스턴스, 객체들, 뭐 이런 것들의 컨테이너들,
우리는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물건들에 상응하는 것이 결국은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간 사이버상의 정보들, 피처들이 되는 거고, 거기에 라벨을 붙인다는 행위는 물리적인 행위와 동일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도커, 지금 열심히 이제 마지막 수업까지 여러분들이 온 이 도커에 저런 라벨을 붙이는 행위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라벨을 많이 붙여왔어요. 언제 붙였냐면 통상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도커 허브에서 가져올 때 우리의 이미지를 가져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빌드할 때 이미지 빌드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라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생성을 할 때, 이미지에서 컨테이너를 런할 때에 컨테이너의 이름을 우리가 자동 생성하는 난수가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준 경우들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볼륨에도 우리가 이름을 정해줬었고요. 네트워크는 만들지 않았지만 네트워크도 그럴 수 있고 수업 노드들도 이름 정하는 거 해봤고 서비스들, 즉 실질적으로 물건들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봉투라든지 종이에 이런 식으로 붙이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도커 수험까지 오면서 사이버상에 도커 안에 있는 something에다가 뭔가 이름을 주는 행위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라벨을 붙인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라벨을 붙입니다 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애들이 우리가 라벨을 붙이는 도커상에서의 사이버의 썸띵들이고, 이런 애들에게 우리가 라벨을 붙여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컨테이너들 혹은 뭐 이미지들 그부터 시작을 해서 수업 노드 서비스까지 도커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라벨을 달 수 있는데, 이 목적은 사실은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예제인데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가 라벨을 달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지들, 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필요하다. 그 이미지들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버전 1 이거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공통된 라벨을 달 수도 있고요. 혹은 공통된 서비스지만 버전이 여러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뭐 본인이 앞에 있었던 도커 안에서의 그 thing에 대해서 뭔가 구분이 필요하다면 이런 라벨을 항상 달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로는 이제 라이센스와 관련된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호 관계. 그래서 뭐 의미상으로 봤을 때 묶어줘야 되는 컨테이너와 볼륨, 컨테이너들 혹은 볼륨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있고 그들로부터 컨테이너들이 띄워질 텐데, 그들을 뭐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슬슬 복수계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조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챌린징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뭐 네트워크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엮을 때, 혹은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컨테이너들을 띄우는데 하나의 컴퓨터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컨테이너들이 그 하나의 사용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으면 A 프로그래머가 요구한 컨테이너들이 N개 돌아가고 B 프로그래머가 요구한 컨테이너들이 M개 돌아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그 경우에 얘네들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이름을 따로 주는 것들, 뭐 다양한 이유죠. 다양한 것들을 이유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만드는 비즈니스, 뭐 어플리케이션, 기타 등등 개발 목적, 운영 목적, 뭐 라이센스를 통한 돈 목적, 이렇게 이름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는 라벨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라벨은 기술적으로는 Key Value Pair라고 불러요. 우리가 웹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보면은 딕셔너리 이런 게 있었죠. 키 값이 있고 밸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Key Value Pair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 기억해보면 우리 얌 파일 다시 한번 꺼내서 뭐든 상관없으니까 자세히 쳐다보면 키 값이 있고 거기에 value 값이 들어가는 키가 있고 거기에 value를 매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라벨을 다는 행위 앞쪽에서 굉장히 많이 해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런 게 라벨이야 라고 이제 하는 거고 구현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키 값이 있으면 value가 있는 페어 혹은 튜플 형태로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뤄왔죠. 이제 문자열로 항상 이 타입이 돼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얌 파일 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했고 여기에 문자열로 되어 있는 라벨들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복수의 라벨을 다는 행위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키 밸류로 우리가 줄 때 이 밸류 값은 이제 그 키 값은 항상 뭐 딕셔너리에도 있지만 유니크 해야죠.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크한 이거에다가 이제 값을 할당할 때에 이제 값이 변할 수는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얌 파일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키 값을 정의하고 이미 밸류를 선언한 거에서 이후에 중복되게 밸류를 주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한 값으로 키가 그 값을 갖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동작을 하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얌 파일에서도 여러 봤는데 저렇게 이제 키 밸류 페어를 우리가 구현을 할 때 통상 우리는 그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 그리고 이들을 의미상 구분할 때 피어리어드인 점과 혹은 하이픈으로 대쉬로 구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문자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 잘라야 되는 부분에서 피어리어드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쉬를 씁니다. 뭐 정해진 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어리어드는 대부분 이 캐테고리에서 소 캐테고리가 대 캐테고리하고 구분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대쉬는 대등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다. 뭐 버전이 다르거나 아니면 타입이 다르거나 할 때 그럴 때 좀 씁니다. 하지만 뭐 명확하게 꼭 이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문자와 피어리어드 혹은 이제 대쉬를 쓴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에서 이제 은연중에 이런 라벨을 썼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라벨을 조금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도커를 끝내면서 지금까지 도커에서 이런 라벨을 많이 배워왔다 라고 이제 해온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이제 와서 왜? 라고 물으면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조금 더 이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앞쪽에서 제가 이제 대시하고 점에 대한 구분을 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com.example.sum 뒤집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는 www.naver.com 이런 게 편한데 이 프로그램 짤 때 우리가 이런 값을 표현을 할 때에는 뒤집어요. 대부분. 그래서 혹시 아이폰이라든지 뭐 안드로이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짜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 조직에 도메인 이름을 써주세요. 경이대라 그러면 이제 khuac.kr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 안드로이드나 아이드폰에서 개발자 소속을 써주세요. 그러면 반대로 씁니다. khuack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집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도메인 이름 쓰는 거, 사람이 쓰는 웹사이트 주소값 비슷한데 이렇게 뒤집어서 쓰는 경우 있고, 이런 경우에 점을 찍는 행위는 대분류에서 소분류로, 다시 그보다 더 작은 소분류로 이런 때 쓰는 것들이 되니까 이름을 어떻게 줄지 하고 점을 어떻게 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많이 썼던 그 도메인 이름을 답습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라벨은 특별히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더 존재할 때에 걔네들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대시 라벨, 대시 해가지고 라벨 붙이는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또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뭐 얌파이라나 이런 데에서도 컨피규레이션 값을 줄 때에 남이 만든 소프트웨어의 변수 값을 이런 식으로 좀 정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상 도메인 이름을 역으로 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메인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값을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이 도메인에 소속하거나 관리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하고 사실 비슷한 목적인데 이렇게 com.docker, io.docker, org.docker 프로젝트라고 시작하는 그런 네임스페이스 혹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이런 것들은 다 도커가 점유한 겁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알파벳과 대시와 피어리어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걔네들이 주로 또 우리가 타이핑 가능한, 실현 가능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될 때에 도메인 이름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로 많이 정의한다라는 거, 대신 뒤집어져 있다는 거, 도메인 이름과 비슷한 형태지만 대부분 또 도메인 이름하고 같은 맥락으로 쓰니 이런 도메인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 본인이 그거를 쓸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풀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는 것처럼 규칙이 있는데 대부분 소문자로 시작하고 끝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뭐 모양이 어글리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이 낙타 표기법이라고 얘기하죠.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조합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쉼표나 대시 이런 거 없이 붙였으되 두 번째 단어가 혹은 세 번째 단어가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게 이제 낙타 표기법인데 이런 식으로 주로 따라주면 돼요. 하지만 최근에는 대문자 안 섞어요. 주로 소문자로만 하는 경우들이 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권장하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 글자로만 해라. 그리고 주로 대분류하고 소분류 사이에 끊을 때는 피어리어드를 쓰고 그 다음에 타입을 나누거나 할 때는 이제 하이픈을 쓴다라는 거고 이게 뭐 그래서 이게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들어와 보니 데이터 센터 안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직접 구현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구현돼야 될 때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탑으로 올라가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그건 본인이 짜는 거죠. 우리는 웹파이썬이나 기타 등등의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연속적으로 점을 2개 이상 찍거나 대시를 2개 이상 쓰는 행위는 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미 구분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을 피어리드를 찍게 되면은 뭐다? 이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일종의 필드 값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자, 그리고 다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들은 결국 프로그래밍으로 구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 밸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쓴 제이슨 포맷이 있고요. 왜 은연중에 많이 썼느냐? 양 파일이 사실 제이슨하고 1대1로 거의 매핑이 돼요. 그 다음에 엑셀에 있는 엑셀 그 CSV 포맷 엑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저장할 때 XML로 저장을 하면은 수많은 뭐 폰트라든지 이런 것도 저장이 되지만 CSV로 하면은 그냥 밸류 체인만 데이터하고 밸류 값만 들어가죠. 뭐 이것도 있고 XML도 마크업 랭귀지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 값 저장할 때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 YAM, JSON 이게 이제 그 키 밸류로 되어 있을 때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YAM은 뭐 앞쪽에서도 나왔지만 뭐 특정 언어에 뭐 이렇게 존속되는 안은 아니었고 JSON은 사실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데이터 형태를 그냥 가져온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배워야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뒤쪽에도 나오지만 사실 문법 자체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키밸류로 저장하는 형태를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언어들에서 많이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안에서의 키밸류 형태는 제이슨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제이슨, string file 그러면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문자열로 바꿔라 뭐 이런 문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본인의 언어를 보면 그때 양 파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양 파일을 읽어들어서 그 언어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변경해주는 함수들 다 설명했죠. 제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이슨 파일이 있으면 .jason이 있으면 본인들이 비슷한 라이브러리들 사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읽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위에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글자가 나온 거예요. Create JSON string from a JavaScript object. 그리고 이렇게 화면으로 바로 열고 닫은 다음에 값의 키 밸류 페어죠. name은 John, age는 30, city는 뉴욕이다 라는 건데 실제로 이 HTML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있고요. 요 body 부분이 화면에서 출력이 될 때 H2가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두 배로 큰 헤더 타입 2로 되어 있는 큰 글씨고 보게 되면 패러그래프는 그냥 아이디만 있고 데이터가 없어요. 이 경우 이 아이디의 데모에 해당하는 글자를 여기서 집어넣죠. 데모에 대한 아이디를 통해 가지고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도큐멘트에 나타내야 될 HTML 글자 여기 들어갈 거를 myJSON으로 해라. myJSON은 앞쪽에 JSON 스트링 파일인데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라. 오브젝트는 보는 것과 같이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되고 요거 그냥 글자열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냥 구경시켜 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name, key value 하는 형태 뭐 많이 봐왔고 요게 이제 JSON 포맷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며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가 되든지 최근에 저렇게 name value, key value 페어에서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라벨은 보는 것과 같이 라벨이라는 문법을 우리가 이제 얀 파일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라벨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com.example.label with value는 foo다.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거 비슷하죠? 버전은 1.0이다. 그리고 문자열도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멀티의 라벨 1은 value 1, 라벨 2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역 변수 선언을 하듯이 변수에다가 값을 줌으로써 이후의 동작 시에 활용하게 하는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용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값을 넣어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으로 칭한다. value 1은 멀티 라벨 1이라고 칭하고 value 2는 멀티 라벨 2라고 칭한다. 요 문자열은 description이라고 칭한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때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변수의 오른쪽 값을 넣는다가 더 맞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부른다 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주로 간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컨테이너들은 하나의 A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니 라벨을 A 이렇게 주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후자적인 설명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라벨즈하고 제이슨 포맷으로 나타나면 브레이스 열고 닫은 다음에 키 값에 밸류 값을 집어넣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형태가 약간 바뀌게 돼가지고 여기 브레이스 사라지고 탭 띄고 그럼 뭐예요? 이제 얀 파일 형태로 우리가 변환이 가능하겠죠. 항상 이렇게 얀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 즉 구구절절 손으로 타이핑하지 않고 프로그램 짜듯이 코드를 만들면 그거를 운영하고 제어하는 거 여기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설명을 한 것이 이제 그런 거에 따른 것이라면 항상 우리가 설명을 두 번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얀 파일을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 손으로 타이핑하는 것 언제 필요하다? 뭐 그렇게 구구절절 쓸 필요 없이 그거 타이핑하는 시간에 바로 돌려볼 만큼 단순하며 실시간적으로 지금 돌려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시 재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끝 이런 경우가 주로 손으로 써요. 그래서 앞쪽에서도 라벨을 얀 파일이나 제이슨 타입으로 주지만 보는 것처럼 도코의 노드들을 업데이트합니다. 노드 업데이트하는 거 우리 도코 수업 때 봤죠. 어떻게 한다? 워커1에다가 라벨을 붙인 거예요. 후라고. 밑에는 두 개 이상 붙일 수 있다고 앞쪽에서 설명을 했으니 그 예제입니다. 워커1은 후 그리고 바 후라고 해도 워커1이고 바라고 해도 워커1인 거죠.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이유는 뭐 뻔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후 버전에서 서비스 돌아갈 때에도 워커1이 있고 바 버전으로 돌아갈 때에도 워커1이 있으면 우리가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거나 그랬을 때 후 때에도 업데이트하고 바 때에도 업데이트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라벨을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라벨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일종의 주의사항인데
라벨은 오브젝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정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라벨을 바꾸려고 그러면 오브젝트를 다시 생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중해야 돼요. 한 번 정하면 일단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어플리케이션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오브젝트가 다시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는 쭉 유지한다면 보면 되겠고요. 뭐 동적으로 당연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노드나 뭐 서비스들 바꾸면 되는 거고, 기억하길지 모르겠지만 이 오브젝트도 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컨테이너라 그러면 우리가 그 버전 업 다운 하는 거 생각나죠? 서비스는 살아있으되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는 연속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다시 우리가 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했을 때, 그때 이미지 버전 1.0으로 했을 때 1.0에 따른 컨테이너들이 있죠. 하지만 1.2에 해당하는 이미지로 컨테이너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서비스는 연속적인 거예요. 서비스는 연속적인데 그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일꾼인 컨테이너는 죽었다 살아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동적으로 우리가 노드나 뭐 서비스 뭐 이런 거에 라벨을 줘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라벨을 설명을 했어요, 사실. 도커에서는 그렇게 뭐 대놓고 설명할 만큼 라벨이 이렇게 뭐 무게감을 주진 않았죠. 뭐 얌 파일 형태라든지 아니면 기타 우리가 컨테이너의 이름 주기 뭐 이런 것들에서 라벨이 등장을 종종 했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라벨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룹핑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이런 이름으로 부를 거야.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라벨의 중요성은 쿠버네티스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커 입장에서 라벨은 복습이고요. 쿠버네티스를 이제 진입하는 교두보적인 오늘의 수업에서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지식을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게 라벨이야 라고 한번 부분 나왔던 것들을 정리한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라벨을 달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쪽에서 11페이지를 보면 도커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지나 컨테이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지에도 라벨 주는 거, 라벨 그 본인이 만든 이미지에 그렇게 했죠. 컨테이너에 라벨 주는 것도 사실은 매번 했어요. 그쵸? 뭐 인스펙팅 하는 거는 보여줬지만 라벨을 주요하게 다루진 않았죠. 그리고 이미지나 컨테이너들을 구분하는 거, 어떻게 라벨을 주고 구분하는 행위 해보진 않았는데, 사실은 도커 수험 때 비슷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버전을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도커 데몬에도 할 수 있고, 볼륨은 우릴 때 사실 만들 때 휴먼 리더블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준 것들이 대부분 라벨이죠. 네트워크는 우리가 건드린 부분은 크지 않았어요. 그 별도의 컴퓨터를 써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한 부분이 있고, 이해해야 되니까 패트나 나트, DNS 뭐 이런 거를 설명은 했지만, 사실 도커 수험 정도까지 다룰 때 네트워크를 그렇게 깊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고요. 요거는 뭐 앞으로도 크게 설명할 일은 없을 텐데, 이유는 지금까지는 작으니까 설명 안 했고, 쿠버네티스에서는 쿠버네티스가 해주는 일이 많아서 크게 별도 설명할 일은 없을 것 같으나, 아무튼 네트워크에도 이런 식으로 라벨,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험 노드, 수험 서비스 할 때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험 서비스에 우리가 서비스 그 버전 업, 다운 하는 것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라벨 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커에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군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도커나 쿠버네티스,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의 주된 목적이 뭐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운용이에요, 운용. DevOps지만 디벨롭는 이 안에서 사실은 포션이 적죠. 오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퍼레이션이 중요한 건 이들을 어떻게 군을 나눌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인 쿠버네티스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한글 홈페이지도 있어서 설명이 잘 돼 있는데, 뭐 운영 수준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우리 이미 했어요. 뭐 했어요? 도커 수험. 도커 수험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인데,
미소스와 쿠버네티스, 도커 수험 간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운영 수준이에요. 실제로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글이 쓰는 서비스를 오픈소스화 한 거예요. 15년 동안 구글이 실제로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서 계속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요. 보고 있는 것처럼 자동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잖아요.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스케일링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커 수험에서 했었던 것처럼 얌 파일을 주면 그거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며 그 여기 있는 서비스 이미지들 기반으로 컨테이너 띄우고 스케일 업하고 스케일 다운하고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일부 학생들 이메일로 질문하고 있는 사항들 뭐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들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쿠버네티스에서는 훨씬 더 자동화된 기능으로 더 많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도커 수험보다 도커 수험에서는 일일이 머리 써가면서 직접 해야 될 일을 쿠버네티스는 되게 쉽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구글이 만들어서 오랫동안 쓰면서 검증이 됐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대규모의 컨테이너를 다룰 때에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구글이 일주일에 수십억 개의 컨테이너를 운영하게 해준 원칙에 따라 디자인되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컨테이너들을 구글이 돌리고 있는데 여기 수십억 개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들을 운영해 본 것을 경험해서 넣었다 그러니 다룰 수 있는 컨테이너의 개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도커 수험 때 숫자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쿠버네티스 들어가니까 자, 너무 떨지 말고 쿠버네티스에 편안한 마음으로 진입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읽어야 될 리딩 아티클 What is Kubernetes 필독합니다. 두 번째로는 Kubernetes Tutorial and Install Instruction인데 여기 가보면 그 운영 체제별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교수님이 쿠버네티스는 도커 수험과 함께 도커의 기본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인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교수님이 맥은 보는 것과 같이 쿠버네티스를 동작시키는 명령은 쿠버네티스 이 약자 쿠베 컨트롤 CTL이에요. 그래서 쿠베 컨트롤을 탁 쳤는데 이렇게 나와요. 잘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매킨토시는 도커를 설치하면 쿠버네티스가 같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쿠베 컨트롤이 되어 있으면 동작한 거고 쿠버네티스 이 명령이 나는 매킨토시인데 왜 안 설치되어 있지? 라고 의심이 되면 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윈도우즈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고생할지 모르는데 뭐 말이 고생이지 그렇게 고생은 아닐 거예요. 윈도우즈 버전인 경우에는 여기 가면 그 본인이 하이퍼V를 쓰느냐 징글징글하죠. 하이퍼V를 쓰지 않고 버추얼 머신을 쓰느냐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버추얼 머신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툴박스를 써왔잖아요. 그거에 상응하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에서 쓸 때 버추얼 머신 기반으로 하는 뭐 미니 쿠베 이런 거를 또 설치하게 돼요. 미니 쿠베는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쿠버네티스를 경험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버전에서도 쓰지만 그 이 맥OS나 이런 데서도 씁니다. 자, 그래서 그 운영체제별로 가면 여기 이제 운영체제별로 설명이 쭉 나와요. 가볼까요? 자,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쿠버네티스 튜토리얼 인스톨레이션 그래가지고 쭉 나와요. 그래서 OSX, 맥킨토시, 윈도우즈 뭐 이렇게 나오고 잠깐만요. 쿠버네티스 사이트도 한번 가보려고요.
오늘 학교 수업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지 많이 느려요. 자, 쿠버네티스 사이트 가보면 이 안에도 문서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하는 이유에서 자랑도 뭐 되게 많이 나오고 동영상도 있고 뭐 보는 것처럼 쿠버네티스에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꾹꾹꾹꾹 눌러보고요. 여기 문서 가보면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개념들도 이렇게 쭉쭉 나와요. 사용하는 것도 나오고 앞쪽에서 한 대의 컴퓨터에서 쿠버네티스 경험할 수 있는 뭐 헬로우 미니 쿠베 예제들도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설치, 미니쿠베 설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뭐 쿠버네티스 내려받기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뭐 완전히 초보자를 위한 뭐 그런 사이트가 정말 ABCD 가리키는 그런 정도로 친절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서 많은 도움을 볼 수 있으니까 다음 리딩 아티클 쿠버네티스가 뭔지 우리 살펴보고요. 본인의 컴퓨터에 쿠버네티스를 잘 설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번 앙케이트 설문조사에서 거의 설치에 실패한 학생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따라서 이번에도 큰 무리 없이 설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고요. 우리 강의 계획서상에 있는 것처럼 뭐 매일 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내일 모레 결국은 이제 수요일 날까지 우리가 그 프로젝트 어사이먼트 2를 제출해야 되니까 열심히 잘 제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도커의 마지막 수업 15번째 이론 수업인 도커 라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